지금부터 이거 모더니즘 경계선 미술 해가지고 1970년대로 이제 슬슬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60년대, 70년대로 이제 해서 70년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단계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배경은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물성의 끝판왕이에요. 우리 추상표현주의에서 평면성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기에서 표현되는 게 액션 페인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기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생면회화였죠. 그래서 둘 다 약간 평면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둘 다 과정성이 더 중요했어요. 과정성이 더 중요했고, 이제 3기로 가게 되면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 포스트 회화적 추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빼놓고 안 배웠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포스트 회화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빼놓고 안 배웠던 사람이 바로 프랭크 스텔라였어요. 자, 이 시기에 생명회화랑 포스트 회화의 프랭크 스텔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기에 팝아트가 영국에서 팝이 만들어지고 미국에도 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네오 다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네오 다다는 쉽게 설명하면 팝아트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오브제라는 측면에서, 오브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네오 다다가 특히 제스퍼 존스는 누구에게? 프랭크 스텔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프랭크 스텔라는 뭐 정확하게 제스퍼 존스의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전유에서 보면 네오 다다에서 사물성에 대한 개념이 제스퍼 존스가 깃발을 통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다가 프랭크 스텔라를 통해서 사물성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이 돼요. 프랭크 스텔라 스스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본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사물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프랭크 스텔라 이후에 전개가 어떻게 되냐, 네오 다다에서 시작돼서 포스트 회화를 관통했던 프랭크 스텔라의 하드 엣지 페인팅은 미니멀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최종 종결지예요. 그리고 미니멀은 이걸 기점으로 모더니즘은 사라지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표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거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하드 엣지 페인팅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생면회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은 3기 포스트 회화적 추상인데, 밑에 있는 특징을 보면 회화 성향을 완전하게 제거를 했어요. 추상표현주의 영향을 받았으나 행위의 산물이었던 결과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체크, 비계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방식을 활용을 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이미지의 연상을 일으키는 기하학적 추상에 반대해 캔버스 내부 분할이 어려운 전면적 성격의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했다라고 해서 내부 분할이 어렵다는 점에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내부 분할. 즉, 어떤 구도로 나눌 것인지 확인하기가 완전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일종의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면회화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무관계 미술, 펀더멘털 페인팅, 시스테믹 페인팅이란 그런 개념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적용 가능해요. 하드 엣지 페인팅도 똑같이 포스트 회화적 추상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1개, 매끈하고 기계적인 형태, 그 다음에 각진 모서리, 명쾌한 윤곽, 이러니까 회화 제작 방식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을 통해 감성을 일으키던 생면회화의 성격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원색적이고 무감정적인 색채의 미술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랭크 스텔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작품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V라인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뭐 V라인 꼴이나 뭐 마른 목꼴로 만드는 작품인데, 사실 프랭크 스텔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검은색 회화 연작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도 되게 쉬워요. 아까 탱크 토템 기억나시죠? 이것만 보면 돼요. 굳이 안 찾아봐도 돼요. 직사각형의 위아래로 정방향을 긋고 이렇게 긋는 작품인데, 이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의 흰색성. 그래서 이게 다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이게 3번에 해당되는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밑에 같이 드릴게요. 하드 엣지 페인팅이 명명이 되는 건 사실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거의 프랭크 스텔라가 최초이자 뭐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프랭크 스텔라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23살에 데뷔를 했어요. 23살에 그리고 제스퍼 존스보다 1년이나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계에서 영향력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스텔라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나중에 미니멀리즘의 기치가 됩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이다. 즉 보는 것이 보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그게 다다. 사물이 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1번 제스퍼 존스의 사물성을 지양 체크. 지양하고 회화의 자율성을 시도한 미국의 추상화가 지향과 지향의 차이 아시죠? 지향은 그걸 추구한다는 말이고요. 지양은 반대한다는 의미인데 분명히 우리 여기서 네오다다에서 제스퍼 존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의 일루전 요소를 없애기 위해 반복되는 줄무늬를 캔버스와 일치시켰으며 전통의 사각 프레임에서 벗어난 변형 캔버스를 활용을 했다. 초반에 이런 작품을 그리다가 저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전까지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가 완전히 변형된 변형 캔버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루전을 만들어내던 그 요소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뭐까지 없애버렸냐? 회화의 구조 자체를 없애버려서 회화인지 조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종의 사물 그 자체를 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V자인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뭘 붙였어야 할까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색깔을 칠했어야겠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뜯는 겁니다. 그럼 그 형태가 그대로 남을 거예요. 저 자체는 그 라인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되겠죠. 일자든 V자든 뭐든 확장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제스퍼 존스의 사물성을 지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제스퍼 존스가 만들었던 사물은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요소가 남아있어요? 일루전의 요소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프랑크 스텔라는 일루전의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즉 얘가 추상 표현주의를 제가 네오다다를 이렇게 표현한 건 관통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즉 추상 표현주의의 무관계성 그대로 가져왔고 펀더멘털이나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네오다다에서 사물성을 건너면서 무엇은 일루전의 요소는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스퍼 존스식 사물성에서는 지양이라고 하고 오히려 사물성의 영향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았냐라는 걸 기억을 하라고 여기다가 지양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B번으로 가게 되면 바로크적 형태와 반바로크적인 형태의 혼용이 나타나는데 1970년대 사물성과 평면성, 조소와 회화의 관계를 허무는 도전적인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 시기를 바로크 시기라 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작품 2번이 바로크 시대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1980년대 작품 보면 비스듬한 그리드, 기하 형태 등을 이용해 혼성모방적 특징, 체크 혼성모방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를 반바로크 시기, 그래서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행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3번 작품이 반바로크 시기의 작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여기 나와 있는 2번은 2번, 1번은 2번, 여기는 2번은 3번 작품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 시리즈가 뭐냐면 각도기 시리즈 있거든요. 근데 얘는 형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유명한 작품이 현대미술용어 사전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였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 안에 또 뭐 이걸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런 작품인 현대미술용어사전에 제가 이 형태만 기억나거든요. 이 시리즈도 보면 되는데 변형 캔버스에서 봤던 스타일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윗부분 안 그렸잖아요. 여백을 남겨요. 깜짝아. 여백을 남겨요. 그럼 여기에만 채색이 되어 있고 여기는 빈 공간이라서 변형 캔버스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하얀색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놓는 것조차 이제 캔버스, 여백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자 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각도기 시리즈도 사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가 넓은 면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것만 설명하면 큰 내용은 다 나오는데, 프랭크 스텔라의 내용은 필기할 게 이거 알면 사실 미니멀리즘에 대한 내용까지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이거 필기 좀 할게요. 자, 존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스텔라는 변형 캔버스를 만들고 사물성을 이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캔버스가 만들어졌고 이제 회화인지 조각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화와 조각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게 바로 변형 캔버스였습니다. 근데 이 변형 캔버스를 봤던 작가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비평가였던 마이클 프리드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누구였냐면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였던 칼 안드레입니다. 자, 칼 안드레는 스텔라의 조수 겸 같이 일했던 동료였어요. 스텔라의 작업실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변형 캔버스를 처음 봤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프리드는 스텔라의 작품을 보고 이거 되게 재미있네, 퍼포먼스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프리드는 프랭크 스텔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냐? 이미지를 연역적으로 구조화한다 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연역적으로 구조라고 하는데, 이 연역이란 말이 사실 어렵잖아요. 연역은, 귀납은 여러 가지 가설 속에서 동일한 논리를 찾는 게 귀납이라면, 연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논제를 근거로 삼고 추론해 나가는 게 연역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라인 있죠. 캔버스는 평평하다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무엇만 남긴 거다? 선만 남긴 거다. 그래서 연역적 구조, 선으로 형태를, 무엇의 형태를? 캔버스의 형태를 인지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마이클 프리드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클 프리드는 스텔라의 작품에서 이미지란 존재하지 않고 얘는 회화와 조각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완벽한 자율성을 지녔다라고 평가를 해요. 마이클 프리드는요. 완벽한 자율성.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야. 이미지를 연역적으로 표현해서 그 형태가 지니고 있는 형태 자체를 인지시켜줬어. 얘는 자율성을 지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건 그 자체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물질이란 말에서 느낌이 오시죠? 즉,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성. 사물성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제 공간, 3차원이잖아요. 실제 공간에다가 3차원적인 걸 만든 거다. 회화와 조각주 중간에 있는 어떠한 3차원의 공간에 이제 사물을 제작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프랭크 스텔라가 사용한 물감은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래. 그 액션 페인팅이랑 그 생명회를 통해 가지고 사용했던 물감들이 무슨 물감이었죠? 금속재 물감이었어요. 그래서 금속재 물감은 코팅돼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나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그 에나멜 구두, 그 반짝거리는 그 느낌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금속재에 광택이 나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완벽한 사물성을 지닌다 라고 평가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 평가로 나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마이클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연역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형태를 정확하게 나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찾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그 과정 자체가 작품에 참가하게 되는 연극성을 지닌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 작품을 보는 그 과정.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뭘 찾지? 뒤에 오는 감상자는 앞에 있는 감상자가 보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저기서 무슨 의미를 찾는 거지? 나도 같이 찾아볼까?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감상자가 작품 속에 포함되는 일종의 환경예술이자 연극예술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반대로 카란드레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새로운 물질 그 자체의 시원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미니멀리즘의 효소로 스텔라를 꼽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모든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설명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바로 미니멀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작가들만의 특징만 살짝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다 외우시면 돼요.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철학적인 건데 세 가지 특징을 지녀요. 뭘 지닐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니까 사물성을 지녀야겠죠. 두 번째, 조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환원의 결과가 미니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성이 있어야겠죠. 평면성도 단순성을 지니는 것처럼 사물성도 단순성을 지녀야겠죠. 그리고 미니멀리즘만의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프랭크 스텔라에서도 나타나는 거.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반복성. 요 세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작가들에게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지칭하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환원의 예술, 쿨아트, 리터럴 아트, ABC 아트인데 사전에 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요 내용들 의미를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사전에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미니멀리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전반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찾으라는 과정에서 조각의 사물화를 추구했다면 하드 엣지 페인팅은 체크, 회화의 조각화를 이룩했다. 결국에는 미니멀리즘으로 이행되었다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자, 미술의 배경 그냥 읽어보세요.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스퍼 존스랑 마르시엘 뒷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자, 특징입니다. 모더니즘 가치의 극단적인 추구예요. 회화의 평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엄격하고 절제된 기하학적 추상 조각을 제작을 했다면 그 내용보다는 체크, 형식 요소의 탐구를 초점을 둔 형식주의 미술. 그래서 굉장히 이지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었겠죠. 이지적, 이론적, 철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예술사조입니다. 그리고 평면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물질성을 더욱 강조했으며 더 분명한 물질성은 사물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란드레가 설명했던 내용, 하드 엣지 페인팅에서 연결되는 내용, 조각의 본질은 무엇인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작가의 감정과 참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미니멀이기 때문에 최소화로 시켜야 되고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환원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작가까지 작품에서 배제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작가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일루전도 찾을 수 없는 요소들로 환원시켜버리고 그 결과 그리드라는 입방체로만 남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또 작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작가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문을 시키는 거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평가를 받냐면 발주예술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추상표현주의 액션 페인팅의 흔적이나 작가적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제거해버렸고요. 그래서 제작 과정의 유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성의 절제를 위해서는 단순한 색채, 하나의 색깔만 사용을 했고 아니면 덮어버렸죠. 그래서 그 밑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작가의 행위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미술 방식을 얘기를 했고, 이게 그래서 논문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발주예술을 했기 때문에 작가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가의 축출, 작가의 죽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아우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원본성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반복성.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조금 이따 작가들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환경으로 발전했어요. 환경 쪽으로 발전했어요. 방금 프랭크 스텔라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소 조각으로 가면서 도널드 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미니멀 작품들을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뻗어나갔고, 기하 형태의 단순 반복을 통해 외부로 뻗어나가는 토톨로지로 활용했다. 토톨로지 또 나오죠.
그래서 토톨로지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작품들은 또 뭐가 있었지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관점이 또 생길 거예요. 오브제처럼. 자, 환원주의 형태, 좌대를 없애고 기본 입방체, 여기서도 좌대를 없앤다고 나오네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로스트 스컬프처로 불리기도 했다. 추상 표현주의가 회화의 본질로 환원했다면 미니멀리즘은 체크, 조각의 본질로 환원되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 다 나오고요. 옆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나 미니멀리즘의 사물성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계속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가 배제된 자리에 들어선 관람자. 작가가 사라졌으면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올 거야? 당연히 관람자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관람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을 했냐? 칼 안드레와 마이클 프리드 중에서 누구? 마이클 프리드의 개념으로서 얘는 리터럴 아트의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멀 아트는 논문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평가했던 비평가들도 많은데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는 건 마이클 프리드의 입장으로 리터럴 아트로 평가를 볼 수 있고 사전에서도 그걸 찾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형식을 추구하면서 작품의 작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관람자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만 남게 됐다. 즉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찾을 수 없죠. 근데 과정이 누구에게로 토스됐어요? 작가의 과정은 없고 감상의 과정만 남았으니까 관람자의 역할이 훨씬 더 극대화된 거죠. 계속 얘기 드리죠.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누가 봤어요? 1번 감상자가 봤어. 그럼 두 번째 2번 감상자는 저 1번 감상자 뭐 하지? 뒤에서 또 같이 보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이클 프리드입니다.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체계적인 공정을 거친 작품의 작가의 흔적이 남지 않아 아우라가 폐기되었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고요. 동그라미 3번 비평가 마이클 프리드는 연극적이라는 말로 미니멀리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위치지었고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평면성이 사물성으로 종결되었다고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이클 프리드의 리터럴 아트를 보면 리터럴은 문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체크, 보이는 그대로. 누가 아까 이거 비슷한 말 했었는데 누구였죠? 보는 것이 보는 것이다. 프랭크 스텔라. 그러니까 프랭크 스텔라의 기치가 여기 그대로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리즘에서 주장했던 외부와의 이게 단절입니다. 단결이 아니라 단절. 죄송해요. 외부와의 단절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관람자의 직접적인 감상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하면서 미니멀리즘의 전제를 부정했다. 즉 보는 이와 작품의 관계에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체험되는 연극적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종합예술적 성격을 띈다고 보았다. 연극적 요소를 통한 종합적 예술, 즉 물리적 환경을 예민하게 지각하게 되는 과정이 연극의 일종이 되는 거죠.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예민하게 지각. 즉, 이 사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여기에 반사된 나밖에 안 보이겠죠. 학생들 데리고 가면 분명히 여기서 보면서 자기 얼굴에 있는 뭐 묻었나 확인하고 지울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웃겠죠. 그 과정도 하나로 들어가서 연극적인 상황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마이클 프리드의 개념이었어요. 이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감상자들이 감상하고 관조하는 과정만 남기는 것. 자, 그럼 그린버그의 평면성과 물성은 이건 사실상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거라서 이건 그냥 과감하게 토스할게요. 옆에 있는 로스트 스컬프처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작품 보면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 한 명이 작품을 관저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태만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리드랑 입방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상적이긴 한데 쟤는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안드레의 관점에서는 그 마이클 프리드 관점에서는 연극적이라서 행위 자체는 연극적인데 결과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작품이지만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물 그 자체죠. 새로운 사물 그 자체가 저기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추상적인데 우리가 느끼는 건 신기하게도 사물성, 직물성 그 자체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요새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클 프리드의 관점과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평가를 합쳐서 연극적 차원으로 감상을 하는데 그 감상의 결과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 사물성 그 자체밖에 남지 않는다. 왜냐? 기하학적인 형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 구조와 형태 그리고 걔가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본질적인 직물성 이렇게 남기 때문이다.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시작할 때 이 작가는 그래도 같이 알면 좋겠다 싶은 작가가 있는데, 이번에 고군모 나오고 미장센 나오니까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 드리고 싶은 작가인데, 토니 스미스라고 있어요. 토니 스미스. 이것도 작품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 글자 같은 거 시읒자랑 기읒자랑 결합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의자 만드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거? 어디 가면 이렇게 공공조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한 작가가 토니 스미스인데, 이 사람이 미니멀리즘의 효시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니멀리즘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 게, 저 사람이 완벽하게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AP 아티스트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작가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책에서 토니 스미스를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원서에서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일단은 저 작가도 지금 범위가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구글링해서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중요한 건 도널드 저드니까 도널드 저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저드는 형식 미술의 이론을 집대성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던 특징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작가들은 거의 다 비슷해서 각각의 차이만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도널드 저드는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친근하게 느낄 건데,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미군정 들어섰을 때, 미군정 들어섰을 때 근무를 하고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였지? 스튜던트 리그 거기에 입학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냥 읽을게요. 쭉 그 특징, 앞에 나왔던 특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재료로 만든 입방체를 반복하여 구조적 작품을 제작했네. 토톨리주구나. 평면성의 극단적 축으로 제3의 사물을 제시해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무너뜨렸네. 아까 카란드레가 얘기했던 내용이구나. 조각과 회화 사이에서 긴밀한 연결을 했구나. 자, 동그라미 3번. 회화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회화의 3차원 공간성은 실제 공간에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보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각으로 작품을 표현해서 회화와 조각의 그 중간에 있는 긴밀한 연결성으로 3차원성 공간성을 드러냈다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산업재료의 특성을 활용해 주변 환경과 작품 간의 관계, 공간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해 얘기를 하면 산업적인 재료를 많이 했고, 발주예술도 도널드 저드가 제일 잘 사용을 했는데, 이런 재질의 강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니어링 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계공업과 쪽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배우는데, 전 세계 최첨단 소재예요. 베니어링 판이라는 그 철판을 사용하고, 또 뭘 사용했냐면 유리 중에 좀 플렉시블한 유리 있잖아요. 플렉시블한 유리를 그냥 말 그대로 플렉시 유리라고 하거든요. 플렉시 유리를 사용을 해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강판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얘는 그게 다고 앞에 있는 특징이 모두 다 도널드 저드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작품 있죠? 얘는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 쌓기라고 합니다. 쌓기. 그래서 단순한 부분들의 합인데 어떤 기교도 없고 어떤 특징도 없어요. 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잖아요. 나중에 카란드레 작품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공통점을 따지면 똑같은 것들이 동어 반복적인 요소로 토톨로지가 되면 이 작품 전체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형태는 굉장히 어색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품은 이 작품을 이루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똑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루전의 요소에서는 주제 분야, 부주제 분야에 따라 가지고 중요도가 나뉘죠.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러잖아요. 주제부 좀 더 파고 부주제부는 날려. 이런 식으로 일루전에 집중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요소들도 위계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위계를 만들지 않는 것, 그래서 무관계 미술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솔루잇으로 넘어갈게요. 솔루잇도 미군이었는데 한국전, 6.25 전쟁에 참전했던 작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참전 많이 했어요. 군인 출신이 되게 많아요. 미니멀리즘을 통한 개념 미술인데 이 사람은 개념 미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기하학적인 형태를 실험을 했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뭐 1번, 2번 다 뭐 중요해요. 다 우리가 얘기했던 미니멀리스트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작가 수작업의 결과가 작품이라는 기존 미술 개념에 반대해 체크. 작가의 아이디어와 지시에 따라 누가? 관람자가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미술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개념 미술을 시도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작품이거든요. 기하학적인 드로잉인데 이게 어떤 과정을 그렸는지는 충분히 유추가 되는데 이게 원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작가가 본인이 각도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행위를 바탕으로 조수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미술관 벽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개념미술적인데 이 사람은 미니멀리스트이자 개념미술적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전시가 끝나고 나면 쟤를 페인트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또 누구에게? 관람객들에게 이걸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아까 미니멀리즘에서 큰 특징, 연극성을 통해서 뭐가 등장을 하게 됐다? 관람객들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 이 사람은 나아가서 감상에서 뭐 참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누구였지? 한 미술가는 솔루잇이 나중에 이거 페인트로 지우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지울게 라고 하고 도큐멘터로 그 과정을 남기고 그걸 안 남기고 그대로 안 지우고 그대로 남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작품이 어디 미술관에 딱 하나 남아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약간의 과정예술로서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람자가 직접 제작하게 했다 해서 여기 182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시면은요 동그라미 4번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환원시켰다. 이건 뭐 모두 똑같은 얘기인데 이 내용을 같이 넣어주면 외의 내용이 좀 쉬워질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환원시켰다. 그래서 뭘로 했냐? 육면체, 구, 삼각형, 원. 그래서 보면 옆에 있는 것도 육면체인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나 원으로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 B번으로 가게 되면 그리드 형태가 나타났다는데 이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미니멀리스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도 보면 이건 수학적 규칙으로 완전한 큐브가 나타나는데 외곽선만이 오직 본질을 이루고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 옆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얘기가 될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댄 플레빈으로 넘어가게 되면 칼 안드레를 원래 먼저 하려고 했다가 이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고 칼 안드레는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순서를 바꿨거든요. 댄 플레빈 같은 경우에는 비물질인데 비물질은 뭐예요? 빛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의 오브제 아트이기도 해요. 발주예술이 아니라 발주예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브제. 왜? 무엇을 거샀냐? 형광등을 가져왔죠. 이 사람은 구축주의에서도 타틀린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미니멀 아트와 라이트 아트를 결합한 작업해서 한 작가인데 타틀린의 카운터 릴리프 공간 구성의 영향을 받아 모퉁이 기억나시죠? 카운터 릴리프가 코너에 걸어놨었잖아요. 그 성상화 이콘 그것 때문에 모퉁이를 활용해 전시했으며 형광등, 네온등, 빛, 미니멀한 공간을 물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얘는 이 빛을 가져와서 표현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은 다른 모더니스트랑 좀 달라요. 라이트 아트로도 구분이 되지만 모더니즘에서 엘리트주의 예술 있죠.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인 예술 그리고 베타주의적이잖아요. 엘리트주의가 지나치게 베타주의적인 엘리트 예술의 반기를 들어서 일상 오브제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약간 다다랑 비슷하죠. 그래서 댄 플레빈도 그런 식으로 오브제를 가져와서 그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그 오브제가 하필 라이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형광등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얘는 원본이라는 게 없죠. 빛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원본성이 없지만 이 빛들을 배열함으로써 뭘 나타내냐? 원본이 아닐지라도 이 작품은 아우라가 폐기되지 않고 아우라를 가시적으로 나타냈다. 왜? 비물질로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아우라로
가시적인 아우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시했던 게 벤 플레딘이에요. 그래서 빛은 사실 원본이라는 게 없이 퍼지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결과물이라도 아우라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설명 같은 거 보면 덴필레딘은 무채색이나 무색을 활용한 대부분의 미니멀 조각과는 달리 다양한 색광을 사용했다. 이것도 아우라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확산되는 빛은 외부와 관계하여 의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미니멀리즘에 맞닿는다. 약간 영국적인 부분과 아우라를 통한 표현이라고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타틀린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를 만드는데 이것도 따로 작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형태가 딱 보면은 이거 살짝 이 형태가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에 상승되는 그런 느낌이네? 라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6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를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는 형태로 붙여놨어요. 7개겠죠? 중간에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씩. 그래서 7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라 해서 이 사람이 구축주의 영향을 받았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옆에 있던 라이트 아트랑 셰퍼의 작품 같이 놔뒀으니까 같이 정리해서 라이트 아트 나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 안드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 안드레는 미니멀에서도 뭘 담당을 했냐면, 도널드 저도 보세요. 툭 튀어나오고 일방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이고 토톨로지로 반영을 했어요. 얘도 형태가 보이고. 근데 칼 안드레는 조각은 지금까지 모든 조각은 대부분 뭘 지녔냐면 수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직성을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조각은 극도로 평평해야 한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에요. 조각은 극도로 평평해야 한다. 그래서 칼 안드레 작품은 굉장히 평평한 상태에서 큐브적인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도 되게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예술가가 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냐? 열차 기관사였어요. 그 기차나 전철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목을 했던 건 객차와 철길의 반복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조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유일한 미니멀리스트예요. 이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조각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칼 안드레는 조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벽돌, 시멘트, 금속판 등 산업재료를 최소 단위인 그리드로 바닥에 일렬로 설치해 미니멀 조각을 제작을 했다. 단순한 구조로 좌대 없이 바닥에 놓인 조각은 로스트 스컬프처로 실제 사물과 구분되지 않으며 체크, 조각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즉 다른 말로 뭐다? 조각의 장소 특정성을 살린 거죠. 즉 수직성을 없앴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양강과 부피를 없앴다. 이거 아까 누구였죠?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들었던 데이비드 스미스의 공간 속의 드로잉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각의 어떠한 의인성, 작가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작가는 배제하고 체크, 장소로 재정의. 다른 사람들이 약간 발주 예술이고 작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칼 안드레는 작가를 넘어서서 뭐냐면 장소 특정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의 본질을 개념적, 철학적으로 선보였다. 그래서 솔로에디시랑 좀 유사한 부분은 철학적이라는 부분에서 개념 예술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작품을 전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작품은 완전하게 해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작품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가도 관계없이 개의치 않았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책을 보여드리면 요 책이 제가 그때 얘기했던 마로니에 북스 시리즈인데, 이게 제가 미니멀 아트를 이걸로 공부해가지고 진짜 정말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칼 안드레 파트에 칼 안드레가 자기 작품을 밟고 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 일단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뒤에 마로니에 북스에서도 베이직 아트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출제 근거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마로니에 북스 자체도 유명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책 출판사가 타셴이에요. 예술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경, 마로니에 북스, 미진사 이런 쪽이랑 가까운 곳인데, 여기가 예술 실기 이쪽으로 거의 원탑이에요. 영국 내에서도. 유럽에서 진짜 많이 판매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베이직 아트 시리즈를 번역한 거라,
영국 현대미술 관점으로 쓴 내용이 되게 많고 작가 한 명 한 명에 대한 도판에서 설명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작가들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보면 사조 중심인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주의, 추상표현주의, 개념미술,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베이직 아트 시리즈에서 이런 주의들만 여러분들이 몇 권 가지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저는 미니멀 아트랑 개념 미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가서 YBA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권이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드래곤볼처럼 해체가 돼서 후배들이 다 가져가서 안 돌려주네요. 제 책이 너무 많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나중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이런 책에 많이 있다라는 걸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란드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평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드로잉인데 일단 이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내용은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물질, 형태, 조각성을 강조한 작품이 카란드의 작품이에요. 물질, 형태, 조각. 그리고 이건 이 주위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재정의를 계속한다 그랬잖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냐? 모든 구성 요소를 정밀하고 순수하고 가장 동일한 것들, 아까 계속 같이 얘기했죠. 얘네들은 모든 가치가 똑같아요. 동일한 n분의 1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소 특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동일한 특징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규격들을 정방향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놨단 말이에요. 즉,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게 첫 번째 목표. 무엇으로? 물질, 형태, 조각성. 이걸 통해서 장소에 대한 의미. 이 장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화랑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그래서 장소 특정적인 거에 대한 질문. 이건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부분이 전체와 똑같고 심지어 얘를 축소시키면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의 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뭘 지니냐? 규칙이 규격이 되고 규격이 곧 작품이에요. 규칙이 규격, 규격이 작품. 그래서 어떠한 위객성도 지내지 않는다는 것. 즉, 이 공간을 정의하는데 이 조각의 역할은 이 공간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화두거리가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환원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각 자체가 장소가 될 수 있고, 이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로 보이나요? 일종의 타일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이걸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리처드 세라 있습니다. 리처드 세라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말을 남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공미술가이자 미니멀리스트라 비디오 아트, 프로세스 아트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했어요. 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1960년대 납의 무게와 유연성을 이용해 용접 없이 조각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모퉁이에 세워진 사각형. 이거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납으로 만든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용접 없이 그냥 맞닿아서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행위를 했냐면 용접을 안 하니까 납을 녹여요. 그리고 약간 추상표현주의처럼 벽에다 던져요. 그러면 납이 벽에 붙겠죠. 그럼 그 벽에 납의 형태가 남아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각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프랑크시 조각의 구조와 단순한 형태의 영향을 받아 직사각형의 단순한 면지로 구성을 했고, B번을 보면 장소의 특정성을 살려 설치한 장소 특정적 조각을 제작을 했다. 언제나 이 사람이 작품을 제작할 때는 어떤 걸 고민했냐? 특히나 공공미술을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어울릴 만한 작품은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장소와 시간에 적합한 걸 늘 염두에 두고 만들었대요. 의도성이 짙었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검은색 기울어진 호. 왜 이게 문제가 있었냐면 밑에 설명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기울어진 호, 뉴욕 광장에 설치된 이 작품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른 녹슨 고철 덩어리에 흉측한 거대 물체라고 일컬으며 광장의 통행을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는 예술이란 인간의 충족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각은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중시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주장을 했다. 공공미술과 장소 특정형 미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이 작품은 1989년 결국에는 철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논란, 공공장소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도 리처드 세라는 칼 안드레랑 같은 말을 해요. 위로 올라가서 B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칼 안드레와 같은 맥락으로 조각은 장소에 귀속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장소가 가지는 의미와 조각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즉, 칼 안드레랑 리처드 세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장소 특정성, 아까 제가 칼 안드레가 얘기했던 장소 특정성에 대한 의문이 리처드 세라에서 풀어지는 거죠. 자, 이 생각해보기, 이거 정답 없습니다. 미니멀리즘에서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추상표현주의부터 사물성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미니멀리즘의 그 후배 중에 어디 붙었지? 재수해가지고 제주도로 붙은 후배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리즘이 용어가 많잖아요. 추상표현주의랑 미니멀리즘이 용어가 많으니까 걔네 둘은 아예 세계미술용어사전에서 다 검색을 해가지고 서브노트를 용어 사전을 그것만 해당되는 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걸 엄청나게 외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미니멀리즘은 진짜 제가 모르는 영역까지 걔가 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저 이거 공부하면서 걔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영어 사전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고 몇 번에 반복해야지 한 번에 감을 좀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실제로 또 영어 사전 다 읽어보시면 지칭하는 말이 너무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다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용어 사전 접으시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깊게 공부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은 언제나 시험 문제의 단골, 탑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아트라고 들어가는데, 이 프로세스 아트는 말 그대로 과정미술이잖아요. 자, 이 과정미술은 미니멀리즘부터 해가지고 모더니즘의 경계에 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니멀리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초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런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포스트 미니멀리즘인데, 이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이후에 등장했던 미니멀을 반대하는 사조 플러스 미니멀 이후에 몇 가지 사조를 지칭하는데요. 여기에는 대지미술도 포함되고 개념미술도 포함되고 프로세스 아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라 포스트 미니멀리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헷갈리지는 마세요. 그냥 몇 가지 경향 있고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설명을 드리면 미니멀리즘에 일단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작가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감성도 없는 거, 이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반대를 했고, 극단적인 형식이랑 극단적인 이론주의에 반대를 해서 약간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여주자. 과정을 더 중시하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액션 페인팅이나 생면회화,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계를 띄워놓는 과정 미술로 여기도 4차원성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왔죠? 시간성이 들어온 거죠. 앞서 계속 얘기했던 시간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범주를 확대했고 유연성과 융통성 있는 소재를 활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그라미 3번 한정된 전시 공간에서 관람자의 삶의 공간까지 확대된 도큐멘테이션 형식, 도큐멘테이션 같습니다. 작품의 감상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미니멀리즘과의 공통점을 따지자면 요거를 꼽을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 감상자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개념미술, 대지미술, 퍼포먼스 등의 미니멀리즘 이후 등장한 것들로 프로세스 아트 범주에 들어가는데, 포스트 미니멀리즘은 큰 특징으로 묶으면 이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감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감상자들이 근데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될까요? 감상자마다 받아들이는 게 같지 않고 다르겠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개념미술도 그렇고 과정미술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보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내용이 다른데, 작가가 아무리 중요한 개념을 전달을 해요. 사물성이라는 개념을 전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니멀에서 사물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물성이라는 되게 원론적인 개념으로 다가갔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속에 있는 개념이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느끼는 게 다 다르죠. 즉 현대사회는 하나의 본질을 보더라도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대화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해진다. 그래서 플라톤이 살았던 그런 이데아는 1차원적인 개념 속에 살던 그 고대 시절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포스트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개념이 지금은 너무도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언어의 개념이 현대적으로 굉장히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감상자가 들어와서 느끼는 것도 달라진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큰 특징은 감상자를 끌어들였다고 해가지고 감상자에서 뭔가를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진다. 무엇 때문에? 사회가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술도 하나의 기호잖아요. 자, 주요 작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모리스. 이분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참전 용사이십니다. 네, 미니멀 아트의 선두주자였는데 왜 프로세스 아트로 들어가냐. 일단 보시면 밑에 시은, 니은 나와 있는 요거 보이시죠? 이거랑 아까 토니 스미스 기억나시죠?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토니 스미스예요. 그래서 토니 스미스가 과정미술이랑 이런 거에 다 효시라고 하는데 이게 로버트 모리스 거예요. 그 시읒이랑 니은이 떨어져 있으면. 자, 미니멀 아트의 선두주자로 도널드 저드랑 같이 미니멀리즘의 이론을 집대성을 했고요. 개념미술, 퍼포먼스, 프로세스 아트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친하게 지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존 케이지예요. 플럭서스 그룹을 만들었던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에는 좌도 없이 L자 형태의 미니멀 조각 작품을 제작을 하다가 이후 무질서하게 체크, 펠트를 바닥에 놓는 작업을 선보였다. 자, 동그라미 3번 체크, 유연한 펠트천을 이용해 시지각에서 벗어나 체크, 반정형, 반형태의 가변성을 추구했다. 어라? 가변성,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건 우연성과 시간성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어느 정도 리처드 세라나 칼 안드레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작품을 볼 때 감상을 하게 되는 게 지각현상이잖아요. 그 지각현상을 바탕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현대 조각의 특징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성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바라보는 장소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미니멀리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그래서 현대 조각의 특성을 이 사람은 공간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들이 널려있는 전시에서 이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바람이나 동력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공간 속에서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관람자는 다 다르게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각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을 시켰는데, 이 말이 뭐냐, 과거까지의 전통적인 조각, 용접 조각까지만 하더라도 조각은 야외에 설치될 수도 있고 화랑에 설치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장소가 널려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작품들도 그렇고 이 작품들도 그렇고 굉장히 장소 특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생각해봐요. 칼 안드레 작품, 저거 장소 두면 남들이 보면 이거 돌이라고 훔쳐갈 거예요. 벽돌 타일. 그리고 밟을 거란 말이에요. 리처드 세라 이거 보면 얘는 아예 장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 야외에다 설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해지고 뜯어지겠죠. 그래서 장소라는 말을 두면서 이 작품은 여기에만 있어야 돼 로 장소 특정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현대 미술의 특징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반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왜 장소 특정적인 게 현대 미술이에요? 벗어나는 게 현대 미술 아닌가요? 이건 회화의 입장인 거고요. 조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칼레의 시민은 정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미술관에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스탠포드 대학 밖에도 있고요. 우리나라 어딘가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주물이 나누어진 것들이, 복제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이 조각은 여기에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장소 특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조각에서 장소 특정적으로 어떻게 조각이 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게 바로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특징이죠. 제가 진짜 이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요. 책에서 보면 자꾸 이상한 말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책에서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대충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각의 확장을 반정형, 반형태의 가변성을 추구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과정의 시각성 계속해서 나오죠. 루치오 폰타나랑 똑같아요. 과정의 시각성이 들어갔고, 칼로 도려내는 과정이 작품의 흔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현상학적 미술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루치오 폰타나도 현상학적으로 볼 수 있겠죠. 둘 다 칼집을 통해서 잘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간과 장소로 귀결되는 장소 특정성을 지니고 있던 단계의 그림이었다면 과정의 시가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예를 통해서 우연성과 가변성과 반형태가 등장하게 된 거고, 그래서 과정의 시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샘 길리엄은요, 동그라미 2번 끝에 자유로운 조형성의 프로세스 아트를 진행을 했다. 이게 샘 길리엄의 작품인데 옆에 보이죠? 생각해보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샘 길리엄의 작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서스펜디드 작품 페인팅이라 그래요. 서스펜디드. 저는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한번 찾아봤었는데 서스펜디드가 뭐냐면 걸다라는 의미거든요. 매달다, 걸다. 행이라는 좀 느낌이 달라요. 행은 걸쳐놓다라는 의미라면 얘는 대놓고 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스펜드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물감을 이제 뭐 던져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감상자에게 물감을 던지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캔버스가 아닌 틀이 없는 회화로 얘는 새로운 과정을 보여준 거고, 뭐 주름이 잡혀있기도 하고 비틀어지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이죠? 걸어져 있고 주름이 보이는 과정들. 그래서 여기도 프로세스 아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 헤세. 자, 에바 헤세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기출이 좀 많이 됐었어요. 자, 에바 헤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뭐랄까 유대인 출신으로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좀 많이 생각도 했고 그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것들도 생각을 했는데 약간 모든 것은 유한하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설명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토는 유한함이라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냥 유한함. 그래서 키워드는 부조리하다. 부조리일 뿐이다. 그것은 모순, 부정, 반대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키워드는 부조리하다. 그것은 모순, 부정, 반대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유한함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한함이라는 얘기를 딱 얘기를 하고 밑에 직후 보이세요? 1969년? 이 사람의 에바 헤세 작품 이거 하고 정말 유한하게 1년 뒤에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플라스틱, 라텍스, 유리섬유 등을 유동성 있는 소재는 페미니스트 작가들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화학적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밑에 설명으로 설명드릴게요. 에바 헤세는 합성수지나 유리섬유 같은 재료를 사용해 사닥다리 같은 구조물이다. 그물을 만들어 펼쳐놓았다. 형태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우울하고 고뇌에 찬 마음 상태를 반영한 그녀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 추상성을 보여준다. 체크할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치는 추상성. 유한하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뭘 보여주냐면 대비성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재료는 굉장히 산업적인 거죠. 근데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 수공업적이에요. 그래서 재료는 산업적, 과정은 수공업. 그래서 이걸 병렬 배치해 놓습니다. 재료는 산업적, 과정은 수공업적. 그래서 보면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과정 중에서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움과 집중되는 부분이 공존해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한함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했냐? 시작과 끝, 그리고 산업과 수공업, 혼란과 질서 이런 것들을 병렬 배치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정형과 반형태는 모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 아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뭐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될 건데 아까 폰타나랑 모리스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모리스는 일단 반정형과 반형태가 들어가요. 그래서 형태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리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사물이 지닌 물성을 어찌됐든 간에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얘는 어디였어요? 미니멀리스트의 선두였다고 그랬잖아요. 사물이 지닌 물성 통해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루치오 폰타나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였죠? 모리스는 반정형과 반형태였다면 폰타나는? 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그 비교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이거 공조대에서는 진짜 모의고사 문제로 매번 내는 거거든요. 꼭 한 해 한 번씩은 꼭 외워서 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치오 폰타나는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평면에 공간성을 도입했기 때문에 아까 무슨 연속체라고 그랬죠? 시공연속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폰타나는 시공연속체를 표현하려고 했다. 4차원성 자체가 목표였다면 모리스는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과정을 같이 표현하려고 했다.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 한스 하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 하케는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을 담아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1970년대 인간 주변 둘러싼 환경 요소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따른 사물의 반응을 반영한 키네틱 아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기존 예술 개념을 부정하고 정치 권력과 당대 이데올로기에 감추어진 의미를 예술을 통해 비판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점인데 그냥 요건 다 읽어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책이 몇 페이지였지? 우리 그때 151페이지 가면은 2차 세계대전 미술 해가지고 오브제와 사물, 오브제와 미술 그 표 설명했던 게 있어요. 미니멀리즘까지 한번 다 정리했으니까 프로세스까지 다 봤으니까 이거 복습하고 나서 151페이지를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을 하나로 묶어주는 틀이 잡힐 겁니다. 네, 잠시만 쉬었다가 플럭서스 하도록 하겠습니다.